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스탠다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알파벳에 수혜주는 알파벳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XR 디바이스가 이거의 관건이 결국 또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정말 또 대단한 뉴스가 좀 나왔죠. 구글 양자 컴퓨터 윌로우 칩을 개발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고, 그 무거운 시총이 어마어마한 그 구글이 알파벳이죠. 뭐 여러 날 그냥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래요. 일단 이게 어떤 건가요? 어느 정도 기술이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게 상용화 시점은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 그 큐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그 이진법을 통해서 비트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0과 1을 걸러주고 커패시터에 이제 전화가 저장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0, 1을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 그 저장되는 게 이제 큐비트라는 게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하는 방법은 그 초전도체, 우리 한동안 굉장히 초전도체 이슈가 많았는데,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또 나타냈고요. 또 하나 관점은 기존에 이제 큐비트라는 걸 늘리면 이게 오류율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이제 큐비트를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여기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에러를 보정하는, 보통 우리 서버에 들어가는 칩에서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에러를 큐비트를 많이 뭉쳐놔도 급속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럼 이게 굉장히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라 할까요? 양자 컴퓨터 하면은 우리가 워낙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새로운 거, 막 혁신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온 큐님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투자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존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은 다 다릅니다. 아직까지 어떤 게 스탠다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AI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지금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많은 나머지 기술들을 종들을 퇴출시켰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AI 기술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됐고, 머신러닝에서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됐고, 그 사이에 나머지 기술들은 다 그냥 아웃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엔진 기반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이제 패자가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진행 중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스탠스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쨌건 이번에 그 윌로우 칩을 발표하면서 이 알파벳 구글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AI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탄탄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뭔가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웬만한 것들을 다 개발이 되고 성숙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도 결국 컴퓨팅 파워가 제일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금이나 인력이 없는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승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누군가 굉장히 독특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뭐 알파벳 같은 빅테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이게 그러니까 윌로우 이번에 알파벳이 발표한 이런 칩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인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다 중요합니다. 이게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도 중요하고 여기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도 중요하고 한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그러면 만능 컴퓨터라는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슈퍼컴퓨터보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더 뛰어난 컴퓨터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연산 같은 경우는 뭐 10의 24승의 시간이 걸릴 거를 얘는 5분 만에 해결한다. 이번에 윌로우가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특정 부분의 연산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연산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결국 암호 해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DNA 같은 거 단백질 이런 거 매칭해서 신약 개발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면서. 그리고 일반 연산에서는 얘가 오히려 기존 컴퓨터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네. 어디에 이용이 될까? 나는 그냥 모든 거에 다 사용이 되는 만능, 가장 뛰어난 성능의 어떤, 지금 생각하는 슈퍼컴퓨터, 이것이 대체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뭐, 만능 컴퓨터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뭐 우리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다가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네네. 결국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암호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연구 네네. 주제 아니면은 무슨 암호 해독 네네. 이런 쪽에 맞습니다. 군사용으로 많이 쓰겠는데. 그렇죠. 아, 왜냐하면 군사용 같은 경우는 통신을 이렇게 해킹을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해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컴퓨터의 시초라는 게 결국 독일의 암호 체계를 그 해독할 수 있는 애니그마라는 그 기계가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뭐 자금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군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암호 해독 지금 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 해독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 큐비트라는 이 덩어리를 이 집적도라고 하죠. 우리 뭐 반도체는 지금 우리 뭐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뭐 수억 개 수준이잖아요. 네. 조 단위까지 가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그 양자 컴퓨터의 비트는 큐비트는 그런 수준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뭐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 큐비트가 100만 개 정도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뭐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답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면 나중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이해관계가 시장에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데요. 뭐 그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그 미국 주식 정말 좋잖아요. 그동안 중소형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전서부터는 이제 다시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끌고 있는데 그 주역이 이제 알파벳, 구글이란 말이죠. 구글 주가 지금 최근에 급등했지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네, 최근에 제일 주목되는 게 그 M7 중에서 못난이들이 굉장히 그동안 재미없었던. 예, 그 엔비디아에 눌려가지고 못 가던 기업들이 사실 그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완전히 그 M7 중에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동안 이제 뭐 M7인데 너무 주가가 못 가는 기업이 이 알파벳하고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트리거가 하나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체 AI 모델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이었어요. 네. 우리 AWS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쓸 수 있게 매칭해 줄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간접적으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기술을 그래도 뭔가 내재화한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공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노바라는 그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뭐죠? 알파벳의 구글의 주가가 더 간다고 했을 때 한국의 수혜주가 있나요? 그게 제일 애매하죠, 사실. 우리 관련주, 직접적인 것보다 우리 요새 네.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미국의 그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그냥 알파벳의 수혜주는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죠. 체감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투자 안 하고 괜히 프록시 국내 주식 투자해서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미국 빅테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뭐죠? 그 한국 주식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적으로 뭐 수익률 꼴찌권에서 뭐 앞다툴 정도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꼴찌들의 반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우리 그 IT주들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던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연말부터는 굉장히 국내 주식들의 반란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전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이 다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환율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디펜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일단 기관 자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근데 외국인은 기관이 사는데도 거기다 계속 엎어버리고 있거든요, 물량을.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어제죠?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4%, 5% 급등이 확 나와 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뉴스 검색을 했어요. HBM4 성공했나 해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지금 뭐 특별한 동향이 좀 있나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HBM3E를 지금 연내에 원래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지겨워요. 듣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정말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 납품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되긴 될 것 같아요. 되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니움 2라는 이제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트레이니움 1 같은 경우는 HBM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쓰는 어떤 개발하는 칩들, 그러니까 ASIC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하는 칩들은 대부분 HBM이 채택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것도 하이닉스가 다 먹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캐파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다. 네, 그러니까 내년 거하고 내후년 거까지 엔비디아에 납품할 물량에 별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걸 충분히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하고의 경쟁에서조차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될 걸 걱정할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HBM3E가 개발도 안 된 상태, 성공 못한 상태에서 HBM4를 건너뛰어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저도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HBM3가 잘 안 될 때, 하이닉스가 독점할 때 삼성이 HBM3를 건너뛰고 HBM3E를 뭔가 초격차를 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삼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HBM3가 안 되는데 HBM4에서 뭔가 확 갑자기 되기는 어렵죠. 근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불가능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불가능을 또 과거에 삼성이 현실로 이뤄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삼성전자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전에 그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CXL인가요? 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발표한 것들 요즘 좀 잠잠한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서 DS 부문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 이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인사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뭐 재무 라인들이 뭔가 이제 크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서 뭐 반쪽짜리 인사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DS 부문을 보면 그래도 전영현 부회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도 같이 겸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삼성 종기원 SAIT라는 그 조직도 같이 맡게 됐기 때문에 차세대 개발하고 메모리 쪽을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많이 컨트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D램 1A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A에서 그 어떤 D램의 설계 결함을 해결한다 그러면 1B, 1C 쪽도 뭔가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뭉개고 가버린 겁니다. 그 전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전정현 부회장이 지금 완전히 대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좋아진다 그러면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외에 새로 뭐 긍정적으로 나온 뉴스들은 없나요?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B보다는 B2C 쪽이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반도체라는 수요가 B2B 쪽은 보통 서버 쪽이잖아요. 네. 서버 쪽이면 기업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2C는 PC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쪽인데 그쪽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디바이스 단에서의 메모리도 고도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그쪽도 하이닉스가 잘하긴 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내년도에 첫 XR 헤드셋, 무한 프로젝트 무한 이걸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XR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일단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XR 디바이스가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이거의 관건이 결국 또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와야지 이 고급 기계를 사서 뭔가를 돌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전에 뭐 100만 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200만 원 주고 사는 이유는 이거 사서 돌릴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XR을 사서 뭘 할 수 있냐. 컨텐츠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킬러 어플이 있을 건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쪽 디바이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커스텀 메모리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갈수록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기업들의 어떤 지향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결국 돌아가는 이게 엄청 세져서 얼마 전에 오픈 AI가 그래서 뭐 스톱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 그쪽도 다 B2B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B2B 쪽은 너무 수요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우리는 B2C 쪽에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원래 애플 인텔리전스나 코파일럿 같은 것들도 B2C 쪽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AI를 디바이스에서 많이 쓰고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기업들이 먼저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구매력이 있는 게 기업들이 돈이 많고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자산도 쪼그라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뭔가 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금 적자가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이 상황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결국 고객이 있어야지 이게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매년 15조, 18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 기술이 뒤처지게 되고 근데 이제 또 투자를 하면 고객이 와서 이걸 팹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팹이 빡빡합니다. 고객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줄 세워놓죠, 입으로. 근데 삼성은 팹이 텅텅 비고 있는데도 별로 고객들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반도체 팹의 라인을 꺼버렸겠어요. 네. 전원을 그냥 셧다운 해버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30% 정도 이제 가동률 낮춘 거고. 이번에 보면, 이재용 회장이 그때 그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TSMC의 마켓 쉐어가 50% 초반대였고요. 삼성전자가 10% 후반대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의 마켓 쉐어가 65%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10%가 망가졌습니다. 9%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마켓 쉐어가 그대로 TSMC로 간 겁니다. 참 우리가 오히려 TSMC 거를 좀 뺏어올 목표와 계획을 원대하게 세웠는데 반대 상황이 됐군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가장 그 걱정했던 것이 이제 중국 반도체들의 약진. 그래서 뭐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그 화웨이 이번에 새로운 그 휴대폰 나오면서 메이트 70인가 이게 나오면서 그게 5나노짜리 새로운 칩이 들어갈 걸로 봤는데 7나노 예전 칩이 들어갔다, 구형 칩이. 그래서 아직은 기술력에서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첨단 노광 장비, 그러니까 네. 특히나 EUV 장비가 없이는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7나노, 10나노 만드는 것도 정말 어거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장비 자체가 14나노 만드는 장비를 가지고 10나노, 7나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생산량, 아웃풋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중국은 계속해서 뭐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밀수를 해서라도 EUV 장비 한 대만 이제 들여오고 싶어 할 텐데 그걸 이제 미국이 매 눈으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그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설계 기술이. 네,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한 그 젊은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또 설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 중국의 장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툴, EDA 툴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인데 그런 쪽도 아직까지는 뭐 부족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소부장 기술, 장비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나우라나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기술력 뛰어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한숨 돌린 듯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하여튼 뭐 좀 분발해서 과거의 위상을 좀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해요. 이게 끝까지 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B2B 쪽에서의 그 반도체 이 AI 칩 관련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온 데이터 보니까 2030년까지 77%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이거 보고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오히려 한 90% 이상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네, 일단 그 사이에 그 이 AI 가속기 시장이 몇 배 커진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네. 수준으로 보면 안 네네,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켓 쉐어가 90%가 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77%까지 이제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이거는 젠슨왕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것들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수요는 뭐 너무 폭발적인데 공급이 못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또 뭐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보면 TSMC나 이런 쪽에서 그 어떤 매출 성장이 약간 주춤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약간 마찰적인 요인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4분기부터 본격이 이제 양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블랙웰 양산에 계속해서 뭐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웰의 향후 1년치 생산량이 이미 입도 소매됐습니다. 그래서 다 팔렸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고요. 이제는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웰이 그동안처럼 뭐 인터포저에 뭔가 설계 결함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서버 렉에서 발열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더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블랙웰 매출 인식 시점이 좀 더 지연된다라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이거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설비 투자를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업황이 안 좋아서 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감세 정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세 정책을 하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캐펙스에 좀 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뜯어서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그전 분기까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50%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AI가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 이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요즘 엔비디아 중국에서 이제 반독점 조사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주가가 좀 밀리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중국발 리스크는 있었어요. 원래. 근데 네,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게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가 맞았을 때 그때 주가 하락폭이 제일 컸고요. 그때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20%나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 계속 이거 같은 이슈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시장은 적응을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의 그 최고 성능 칩이 중국에 전혀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면적인 거 외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이제 트럼프의 기환을 좀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외부적으로 보면 중국이 엔비디아 칩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이제 그게 약점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엔비디아 없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반독점 조사도 할 수 있어. 약간 블러핑?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참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국가들 간에 지금 패권 전쟁,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막 규제들을 서로 남발하고 있기는 하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이런 가운데서도 AI,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의 연구 인력을 중국에서 이제 조달을 하겠다, 거기서 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신기술들 유출되는 거 때문에 규제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탐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엔비디아의 사업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중국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국민들 싫어하고 미국 국민들도 싫어하니까 엔비디아가 아예 중국 쪽 비즈니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괜히 그런 거 해서 중국 연구진들하고 같이 연구 개발하면 우리 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한국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좋은 빅데이터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 데이터가. 네, 데이터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은 의외로 뭐 중국 우한시가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들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 빅데이터 그리고 중국에서 그 싼 로봇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들. 또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지 거기서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의 그 쿠다나 아니면 옴니버스라는 이 플랫폼에서 중국 연구진들이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내주는 것도 있죠. 네. 그 일부 소스들을 내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 쌓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네. 지금 그 쿠다의 모든 개발자들이 종속된 것처럼 네. 그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나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뭔가 락인을 시켜놔야지 이게 나중에 이게 무기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처럼 계속해서 바람만 불어대면 오히려 더 코트를 더 껴입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무장 해제하게 해서 어느새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한테 종속돼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엔지니어 생태계 자체가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좋은 빅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네. 이 서방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규제들 때문에 못하는 거를 거기서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정부에서 맞습니다. 공산당에서 딱 밀어붙이니까 전략 사업으로 그렇죠.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뭔가 이제 막았던 게 그 결국 이 지리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이 혹시나 외부로 갈까봐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여기다가 딱 그냥 블로킹 해놔라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사실 다 빼내거든요. 그렇죠. 네. 요새는 뭐 네. 그런 정도는 다 그냥 쉽게 맞습니다. 그 가져가니까. 우회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중국 정부도 그거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정도로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면 대놓고는 안 하겠지라는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의 제일 좋은 어떤 지적 재산이나 IP들이 쌓이지 않으면 여기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은 것처럼 맞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딱 이걸 활용해서 뭐 차세대, 자율주행이 됐든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첨단 AI 칩이라든가 규제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네. 그치.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아니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대만에서 누군가 네. 기업이 딱 수입을 해가지고 어디 쓰겠다 하고 그리고 약간 뭐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장비는 사실 그거를 딱 그 어떤 물량도 많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딱 그냥 로지스틱스를 딱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예. 위에 무게가 있으니까. 네, 여기 뭐 칩을 딱 부착을 해놓든지 되는데 칩은 수백만 개잖아요. 사실 그걸 다 일일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중동이나 대만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의 그러니까 H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지만 저는 그래도 꽤 많은 수량이 중국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연구소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규제가 또 추가된다. 근데 어쨌든 규제가 추가된다라는 거는 해당 기업들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중국 반도체 제재라는 이 이슈가 새롭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없던 게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걱정하는 건데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매 맞을 때도 딱 힘주고 맞으면 덜 아프거든요. 약간 그런 안 맞아봐서 몰라요. 많이 맞아봤던. 아유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죠. 그때 그냥 우리 직관으로- 선생님은 네. 왜 따기를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 아니 눈 밑에 꼬집고. 그리고 이제 잘못한 애 말고 같이 다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야 이제 우리 네. 그 선생님 떠오르네. 네. 줄 단위로 네. 뭐가 잘못되면 그 줄 맞아요. 단위, 앞줄 단위, 맞습니다. 아랫줄 단위. 이야 그렇죠. 그때로 아. 전부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서 눈 꼬집히고. 그때도 왜 50명이 다 맞아야 되는지 몰랐지만 네, 하여튼 성적 떨어지면 다 네, 맞았어. 그때. 네. 아 근데 이러한 것들 엔비디아는 그래서 별로 네.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네네. 그런 노이즈에서도 네네. 좀 어느 정도 자유롭고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내년도 이미 캐파는 이미 다 끝났는데 셀아웃 네.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중국의 그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 걱정은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엔드 유저가 미국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로 납품을 해서 TSMC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에 납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SK 하이닉스 HBM은 수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밀수로 돼서 들어가는 건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근데 이제 중국에도 이런 이제 엔비디아 같은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이제 SMIC의 파운드리하고 이제 삼성전자 HBM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면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커머디티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큰 거죠.
하이닉스도 지금은 사실 50%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D램에서 그 기존의 커머디티 매출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CXMT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물량 공세를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진짜 그 DDR4 가격이 막 급락하고 있다. 낸드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하락하는 중이에요. 네, 급락이 굉장히 가파른 상태로 특히나 이제 DDR4 같은 레거시 쪽이 굉장히 급락 속도가 빠르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제 LPDDR4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가격이 하락이 강한데요. 그런 쪽이 이제 중국의 CXMT가 최근에 많이 내재화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이제 써라고 할당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면 현금으로 20% 정도 리베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원금, 보조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찍하고 당근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삼성 LPDDR을 사서 쓰던 업체들이 이제 CXMT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쪽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YMTC가 CXMT는 사실 그냥 물량이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YMTC 기술도 꽤 괜찮아요. 네, YMTC는 낸드 쪽에 기술도 꽤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계속해서 물량을 많이 내고 있고 향후 중국에서 나오는 수요의 30%는 우리가 매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DDR5 이쪽은 괜찮아요? 다들 DDR4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제 DDR5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직 DDR5는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요. 이게 근데 연쇄 작용이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 3사들이 DDR4가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DDR5로 빨리 전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DDR5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공급이 갑자기 늘면 DDR5의 프리미엄이 급속도로 가격이 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중국의 기술력 아까 뭐 DDR4 지금 막 깔고 있다고 내재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능의 차이는 그렇게 없나요? 성능 차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할 그런 이유 그렇게 때문에 쓰는 거죠. 정부가 어쨌든 미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뭐 한국산이나 일본, 대만산 LCD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이제 보조금 주면 이제 그거 받는 거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 그렇죠. 힘을 키워서 맞습니다. 결국은 수준이 올라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인력들 데려와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또 좋아지거든요. 참 확실히 무섭네.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깡패인 것 같아. 그렇죠. 결국 그런 식으로 다 털린 거죠. 반도체 빼고는. 근데 이제 반도체도 로엔드 쪽은 이제 많이 따라온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의 먹거리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이 반도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태계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보여줬잖아요. HBM? 네, HBM 같은 메모리가 기존에 이제 커머디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쪽으로 가면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브로드컴, 애플 이제 둘이 협력해서 AI 칩을 개발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하여튼 요새 그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빅테크들이 그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는데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컴퓨팅 파워를 빨리 해야 되는 애플 입장에서는 AI가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시리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열심히 했지만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딥러닝 기술 기반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큰 패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기술 기반 중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딥러닝은 이제 그 머신 러닝 중에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거였고 트랜스포머는 사람처럼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 AI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기술을 시프팅 했어야 되는데 애플은 그냥 이제 약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쪽 열심히 하다 보면 저기 못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픈 AI라는 회사가 기술을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애플은 늦었던 거고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뒤늦게 이거를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꾸리고 여기에다가 많은 칩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을 땡길 수가 없죠. 사실 테슬라는 똑같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늦었는데 일론은 빨리 땡겼어요. 뭐 이렇게 정보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젠슨왕을 움직여서 그거 네. 요번에도 네. 저 깜짝 놀랐던 게 XAI인가? 그래서 네. 뭐 그 엔비디아 칩 사기 위해서 펀딩 뭐 60억 달러 받는다 맞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바로 받자마자 또 바로 뭐 사가지고 또 그렇죠. 순식간에 10만 개 땡겼고 지금 20만 개로 땡긴다고 그러고 아니 물량이 없대네. 네. 밀렸다며. 조만간에 100만 개까지 땡긴다는 거죠. 물량이 없어도 급행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일론이 프리미엄. 맞습니다. 일론이 너무 잘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뭐 제가 시간에 보기에는- 사는 거구나. 시간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한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방법들을. 원래는 테슬라가 세컨 티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메인스트림 못지않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못지않게 지금 칩을 많이 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애플은 이제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체 설계 칩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원래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전력 칩 기반으로는. 근데 서버 칩은 자기들이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이제 AI 가속기 개발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떻게 뭐 지금 아직 개발 중인 거죠? 네, 이제 개발한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ASIC 그 우리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이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다 몰리니까 이제 브로드컴도 막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존은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랑 손을 잡고 이제 그 자체 설계 칩을 또 하고 있고 대만에 이제 미디어텍이라고 그 저가용 AP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도 이제 그런 쪽 비즈니스를 해서 앞으로 빅테크들의 ASIC 쪽 이런 쪽 설계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벨 뭐 네. 이쪽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브로드컴하고 그 기술력의 혹은 그 회사 비전의 차이가. 일단은 그 사업 구조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예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서버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브로드컴은 통신칩 기반이고요. 그래서 원래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뭐 GPS 이런 쪽에 이제 그런 통신칩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체 설계 칩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서버에 들어간 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해주게 된 거고 구글 TPU를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서 그게 성공을 하다 보니 이제 지금 틱톡의 바이트 댄스도 왔고 오픈 AI도 와서 이제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게 된 거고요. 네. 이번에 애플도 이제 이번에 협력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솔루션들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자체 칩 설계 기술이 있다 보니 이걸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비즈니스가 커진 거죠. 네. 그러면 네. 좀 그 앞으로의 그 주가 대비 좀 이렇게 전망을 본다면 물론 이게 다 주관적이겠지만 네네. 어디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으세요? 브로드컴하고 이 마블하고. 일단 이제 그 펀더멘털로 보면 브로드컴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세계 2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등은 어디예요? 1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 1등인데 1등. 네. 원래 2등은 AMD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MD는 지금 거의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저 네. 브로드컴 주가가 뭐 네. 시간에서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오픈 AI도 원래는 그 엔비디아의 대체제로 AMD하고 자체 설계 칩을 검토를 했었는데 AMD보다는 자체 설계 칩 쪽으로 무게를 실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AI 가속기만 그러니까 서버에 쓰는 칩만 보면 AMD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결국 이게 나중에 엣지 디바이스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면 이게 또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간 칩하고 또 연동성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AMD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애매한 성능의 AMD보다는 그냥 자체 설계 칩이 낫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브로드컴은 이 좋은 상황들이 밸류에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가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뭐 밸류가 아주 싸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에 비해서는 좀 더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주목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좀 싼데 그래도 이제 퓨어하게 ASIC으로 보면 브로드컴이 나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바이든 정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뭐 반도체 보조금 뭐 여러 가지 뭐 IS 저 뭐죠? IRA, 네네. IRA 칩스법? 뭐 네. 칩스법 뭐 네. 이런 보조금들에 대해서 전부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이든이 막판에 지금 막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급 받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직 안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예,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바이든 임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미국 그 제조업 리쇼어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거의 해외에서 유치된 게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130조를 우리나라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동맹국을 홀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 공백 상태죠. 이거를 외교,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대 국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간을 보는 건지. 아니 약속을 한 거면 그냥 원칙대로 순서 안 해준 기업들 다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인만 해서 지급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다음 정부가 와도 원래 국가 간의 약속은 원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참 이거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다음 달 20일 전까지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그 우리 기업들 진짜 뒤통수 맞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동맹한테 뒤통수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누가 이제 미국 정부를 믿고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트럼프는 네. 또 트럼프대로 아 조선주 네. 조선소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선도 이것도 다음 정부 어차피 4년 후에 또 정부 바뀔 텐데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맞아요. 이게 다 지어놓고.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네. 그래요. 진짜 네. 미국 야 그래요. 하긴 근데 미국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맞아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IT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없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도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자기 실력 혹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 해가지고 스스로 수익을 내고 손실을 피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IT의 신 이형수 대표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